그러면 뭐 계속 들어오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벌써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6, 7, 8, 9, 10. 어, 이번에는 이제 10월 추석하고 겹쳐서 매달 1일 날 시작하던 울독 세미나를 며칠 늦추어서 10월 5일 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연휴 연장선상에 아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 어, 10월에 울독 세미나 강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 연구원장이세요. 이 조성찬 박사님은 어, 이 중국 인민대학에서 토지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중국의 토지 연조제의 북한 경제특구 적용 모델 연구라는 그런 타이틀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의 여러 토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토지 개혁의 경험을 살려서 상생도시, 북한 토지 개혁을 위한 공공토지 임대론, 뭐 이게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가 됐고, 대한민국 학술원의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이 됐네요. 여러 가지 저서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울독 세미나에서 라선, 그러니까 라진 선봉을 합해서 우리 라선시라고 지금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선 특구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을 하나누리에서 해왔습니다. 우리 방인성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누리에서의 그런 여러 경험을 살려서 라선에서의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상상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조동찬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동찬 박사님을 좀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소개를 받은 조성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로 해서 아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하나누리라는 이제 대북 NGO 산하에 있는 동북아 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원래는 이제 그 토지제도 연구였는데 제가 이제 하나누리 안에 이제 있으면서 하나누리가 이제 라선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자립마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면서 라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특구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특구의 토지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평화와 협력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지도를 보면 늘 이제 그 토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 끝에 있는 그 미지의 땅이잖아요. 사실 가보기도 쉽지 않고 늘 이렇게 상상의 공간이었는데 하나누리 라선 사업을 보면서 라선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뭐 저 나름의 공부를 하면서 게다가 이제 하나누리가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곳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슬라이드 노트가, 예.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이제 라선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이라고 해서, 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라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어떤 협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뭐, 저 나름의 어떤, 방안들, 제안들을, 마지막에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라선은 사실은 라진, 이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나진이라고 발음하는데, 북측에서는 이제 라진이라고 언어, 그 발음 그대로를 살리거든요. 라진과 선봉의 앞글자를 딴, 새로운 도시 이름이 바로 라선입니다. 그래서 라선의 위치는 이제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그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지도라는 게 늘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은 이 한반도와 중국과 여기 러시아, 그리고 동해의 건너편에 있는 일본까지도 어떤 지정학적인 상호 간의 연결고리에 사실 핵심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도를 이제 또 하나 좀 더 확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이 라선, 이제 이 흰색으로 처리된 곳이 바로 라선입니다. 왼쪽에 밑에 있는 게 라진 지역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선봉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지역을 하나의 라선, 특별시로 지정을 했고요. 라선 특별시 내에 라선 특구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검은색이 지금 국경선인데, 중국 측의 동해 출구 두만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 삼국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딱 이 지점까지만 중국의 영토로 인정이 된 거예요. 1860년대 이제 그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연해주 땅을 이제 차지를 했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중국이 동해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의 거리가 한 15km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중국, 특히 이제 동북 삼성은 이 동해 출구에 대한 그 욕구가 분명히 했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만이라고 하거든요. 만. 이렇게 이제 이 바다가 육지 안으로 쏙 들어간 이런 어떤 지형을 이제 만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지역의 만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라진 지역에 있는 여기에 이제 라진 항이 있거든요. 라진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섬들이 사실은 이 항을 좀 보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폭풍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라면, 이쪽 선봉 지역에 있는 선봉항 같은 경우에는 만이긴 하지만 바다로 열려 있어서 이런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라는 어떤 지형학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진항이 그래서 일제 만주국의 직접적인 출구로서 선정된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라진 지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한 건데요. 여러분 딱 시각적으로 딱 보시기에 굉장히 도시가 질서 있게 발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고,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세 개의 부두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세 개의 부두가 딱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가지가 굉장히 질서정연한데, 계획도시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 계획도시일까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봉지역도 나름의 계획도시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승리화학 연합기업소라는 굉장히 큰 기업소가,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소가 있는데, 그 기업소가 이 접경지역 끝에 있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소인데 왜 평양 근처가 아닌 이쪽 끝자락에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이 러시아의 원유를 배를 통해서 선봉항으로 운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가공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인접한 이 선봉에 이 화학 기업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라선시 어, 사실은 라진이죠. 라진 지역의 전경입니다. 사실 이제 어, 저희 관계자께서 이제 라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망을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조금 보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도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이 건설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판매도 하지만 또 일부는 국제적인 어떤 뭐라 국제라기보다 하여간 중국이라던가 여기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목적이어서 당연히 중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중국식 부동산 제도가 라진 지역에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이 라선 특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의 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매매가 허용이 된다는 의미는 중국처럼 토지 사용권이 거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는 입사증이라고 해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배정을 받으면 입사증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거주하는 형태인데 물론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입사증을 사고 팔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현재로서 이제 불법인데 라진 지역, 라선 특구에서는 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라진은 현재 인구수는 약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지방 소도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정도의 규모로 보면은, 조금 큰 규모의 읍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라선 특별시 전체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이어서, 공간상으로는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서 찍은 이제 광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지의 모습이고 굉장히 도로가 넓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차는 굉장히 한산한데요.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속도 감지기 있는데 이제 외국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좌측 상단에 유튜브 동영상 라선 씨의 동영상이 있어서 주소는 이제 걸어놨는데 아마 시간상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자료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선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라선의 역사 부분은 이제 이찬우 교수님이 그 라이프인에 그 기고하신 네 편의 자세한 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좀 공부를 했고 그 부분도 많이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 여기서 조선은 이제 북조선이 아닌 그 조선시대의 조선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경운군 신안면, 웅기면 이렇게 두 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로 낮은 읍으로 바뀌었고 낮은 부로 또 승격이 됐죠. 승격이 됐었고 그러다가 45년에 낮은 시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낮은, 낮은 항 개발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 라선이 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맥락들이 이 기간 내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어,
이제 북은 이제 일제 그런 잔재들을 이제 지운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서 낮은 시에서 다시 군으로,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시금 뒤돌아가는 이런 행정구역의 변경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웅지는 계속 아, 웅기군이 이제 있는데 이제 지금의 선봉이 사실 웅기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이쪽 지역들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서 라진시로 바꿨고,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90년대, 1990년대면 이제 그 UNDP가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맞물려서 북한도 이제는 조금 더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라진 선봉시로 해서 직할시로 바꿨습니다. 직할시로 바꿨다가 또 특급시로 바꿨다가 지금은 특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20만인데 특별시라는 게 사실은 좀 납득은 잘 안 가거든요.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진시가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0년에 라선 특별시로 다시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라산시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굴곡은 일제시대에 어떤 낮은 항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로 소강 상태에 있다가 UNDP의 두만강 유역 개발과 맞물려서 라진 선봉시로 됐었고, 근데 이제 이 개발 계획이 잘 진행이 안 되다가 2010년대에 이제 중국이 창지투라고 하거든요. 이제 동부 삼성이 노후 지역을 개발하려는 전략으로 창지투 개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려도 중국에서는 그 동해 출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상치투 선도구 개발 계획에서 라선항을 포함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포함이 되면서 북한도 다시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참여하면서 라선시를 조금 더 개혁개방의 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해서 특별시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제가 이렇게 막 기술을 했었어요. 이제 뭐 고구려와 발해 영토의 중심부였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변경이자 국경을 가르는 강 역할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만강 유역은, 청나라를 일으킨 여진족, 뭐 만주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서전이면서 사실은, 어, 이 밑에 있는데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조상이 거주했던 또 다른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지역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의 어원이 이찬호 교수님이 이제 여진어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라는 얘기도 하면서도 콩이 많다라는 의미의 두만강의 의미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된장이라고 말하는 아니 메주라고 말하는 것의 어원이 사실은 뭐, 고구려의 미수라는 이런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이 콩과 관련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콩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연해주에서 지금 non-GMO 콩 개발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GMO를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콩을 매개로 하는 한반도 지역의 생명 공동체 구상을 이제 사실은 동북아 평화재단이라든가 뭐 바리에코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배경에는 이 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협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역사, 이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의병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졌던 최재원과 안중근의 중요한 어떤 협력의 공간이었다는 것도 뭐 짧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에 아마 여러분 녹둔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처음 부임한 곳이 바로 이 녹둔도이고요. 녹둔도는 그래서 이제 녹둔도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승전을 했고 그걸 기념한 이런 승전대가
두만강 하구 쪽에 있습니다. 북한 영토 쪽에 있고요.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이 돼서 도로가 잘 깔려 있다고 하고요. 이런 후손들이 세운 탑도 있는데 녹둔도 위치 관련해서 뭐 여러 개좀뭐 어디가 녹둔도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 지역, 이 녹둔도라고 합니다. 이찬우 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은 섬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섬이었다고 해요. 두만강이 이렇게도 흐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흘렀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다가 이제 퇴적 작용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던도가 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라선에서 이제 그 항만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제 그쪽, 그 라선 지역에 사실은 항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성진항도 있고, 뭐 웅기항, 웅기는 지금 선봉 지역입니다. 선봉항이 웅기항이고요. 그리고 뭐 독진항 이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항들이 이제 있었다면 일제 강점기 이후로 한반도 개발 및 만주 진출 그리고 만주의 물자를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로서 일제가 이제 청진항과 라진항을 개발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진시, 라진시도 사실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항들은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저기 전북 익산인데 그 옆에 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호남지대의 어떤 쌀을 일제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군산항이라면 이 청진항, 라진항, 특히 라진항은 만주 지역의 물자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상업항으로 만든 곳이 바로 라진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진항 같은 경우는 1944년에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상륙을 했던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사실은 청진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철도랑도 연결이 되었고 만주 식민화의 통로로 발전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1931년인가 2년인가 하여간 만주 사변 이후로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욕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주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연결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해항로, 블라디보스토크 중에서 동해항로는 이제 있고요. 그리고 조선철도는 이제 부산항으로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방식, 그리고 황해항로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세 번째 항로로 이제 이용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물자 운송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에 있어서 청진항, 그리고 웅기항이 있었거든요. 웅기항은 1921년에 이제 개항된 곳, 주로 이제 군항 목적이었는데, 각각이 청진항은 이제 초기에 1904년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이 진출을 했고, 그리고 개발을 했던 곳인데 반해 좀 항구 규모가 좀 작았고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유리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웅기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청진항이나 웅기항이나 만주의 대량의 물자를 빼내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부족한 지점이 많았다. 항구로서 크게 개발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새롭게 등장한 이제 선수가 바로 이제 나진입니다. 나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항만으로 개발하기에도 굉장히 수심이 깊고 이런 지형학적인 특징이 있어서 북은 이제 이 30년대 이후로 이쪽 지역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제가 만든 이제 시가지 개발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글에 보면은 이 나진이, 동북아의 어떠한 경제 수도의 의미까지 갖는다라는 어떤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나진 개발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발 전략이 됐던 거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가 급증하고, 근데 일제가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토지 사유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맞물리면서, 무서운 이제 토지 투기가 한반도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도시계획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의 한국에 있는 이제 도시계획법이 있거든요.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근데 이것의 원래의 뿌리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나진에서의 극심한 토지 투기 때문에 이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발표가 돼서 처음으로 라선 지역에 적용이 됐고 시가지 개발에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진의 토지 투기 문제는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일제에 있어서 나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30년대 후반에는 심지어는 조선 총독부 직할의 낮은 청까지도 설립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45년에 이제 일제가 망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낮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청진을 앞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중일 전쟁, 진주만 공격 이런 이제 일들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전봉관이라는 연구자가 이제 그 이 나진의 토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었는데요. 그래서 나진 항,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진 항을 통해서 철로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그 기회선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이 지린과 조선의 회령을 잇는 기리선의 종단항이 바로 나진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진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였고 이제 토지 투기로 문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를 연구한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 나진의 토지 투기 문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강남 개발과 연결이 되고 그 이후로 한반도 전체에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 또는 북한의 특구 개발에 있어서 지금 중국식의 토지 제도를 지금 북한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식의 토지 제도도 사실 한계가 많고 토지 사유제도 사실 한계가 많고 토지 투기가 결합되는 방식의 개발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개발에 있어서 토지 투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라진항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크게 개발이 되려다가 이제 어, 포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제가 자국의 어떤 니즈, 자국의 욕구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나진항이 개발이 됐다면 그 이후로 이제 1980년대 말 이후로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의 힘이 작동을 합니다. 즉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삼성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남방이라던가 뭐 아니면 한국이라던가 북측의 러시아 연해주라던가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려는 어떤 해양으로의 진출로의 니즈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죠. 방향이 바뀌었고, 그게 이제 중국 주도로 이제, 어, 이게 이제 많이 고민이 됐고, 사실은 중국 주도가 되면서 사실은 혁신상으로는 1980년대 말에 UNDP가 이 두만강 유역을 조금 더 국제 무역지대로 개발하자라는 어떤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바로 두만강 지역개발 계획, 줄여서 뭐 트레드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런 식의 발전 전략이 1980년대 말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에 맞물려서 북한도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1991년 12월에 나진 선봉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중국이 푼촌이라던가 이 지역에 무슨 합작구, 뭐 경제 특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합작구를 지정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이 나진을 이런 무역지대로 설립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찬원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인 개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UNDP의 발전 전략은 3개국이 공유하는 이 두만강 유역 지역을 지정을 하고 같이 개발하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중국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개발 전략에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더라도 각자의 영토는 각자 알아서 개발하자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합적인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런 트레드라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에서 그 당시에도 고민했던 지점들은 수출, 가공, 관광, 금융 이런 것이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개발 전략들은 여전히 이 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일제가 이 나지랑 개발할 때에도 이 만주에 물자를 가져오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지금의 개발 계획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 이 라선왕이 갖는 어떤 지정학적인 힘이 바로 이러한 산업 분야로 모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러한 발전 전략에서 이제 관련된 법도 바꾸고, 뭐 소득세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고, 뭐 이런 행정구역 변경,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어떤 발전 전략이 맞물려서, 북한이 이제는 특별시로 다시금 승격을 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개발하려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취합니다. 그게 이제 2010년대에 진행된 일들이고요. 그래서 나진항을 개발을 하고 그 인접한 이제 선봉항, 웅기항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가졌는데 물론 진행이 안 됐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앞에서 이제 2010년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트레드가 이제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자주성, 독자적인 개발, 각자 개발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북측도 이제 이런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다시 2010년도에 나진 특구를 이제 개발할 때에는 중국과의 공동 개발, 공동 관리 방식으로 북한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론 사실은 개성공단을 개발할 때 아주 이와 유사하진 않지만 어쨌든 남한의 자본과 이제 북측의 이제 토지, 뭐 노동 뭐 이렇게 결합해서 뭐 공동관리 형식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10년도에는 공동 개발, 조중 공동 개발, 공동 관리 이런 형식으로 북측이 양보를 했고 그만큼 북측에 있어서는 이 발전 전략이 절실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해서 만든 어떤 경제 특구 투자 설명 자료입니다. 투자 설명서가 이제 라선 경제무역지대 투자 소개, 라선 경제무역지대 투자 대상, 라진항은 세계를 향하여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들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투자 설명서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라선시 행정구역은 890인데, 그 특구, 이제 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은 한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요. 인구수는 한 19만 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 도로, 항구, 이런, 인프라가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깔려 있으니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잠재력이 있냐면,
라진 해운대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만큼 교육 인프라도 깔려 있다라고 이제 자료집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라진 해운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 내에서 유일한 해운 분야의 중앙급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어,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남북 간에 어떤 협력을 한다면 저는 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 건설이 안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교육 분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과의 협력도 굉장히 고민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어떤 발전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한 건데, 국제 물류,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라선 지역, 라선 특구가 갖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전 목표들인 거죠. 가장 먼저 제시한 게 이제 물류잖아요. 일제가 이제 나진항을 개발할 때의 초기 목표가 물류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발전 목표 중에서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됐고, 그나마 관광, 같은 경우가 중국 주도로 이제 뒤에서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주도로 삼국 일구 두만강 삼각주 국제 관광지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만들어냈고요. 그 영역이라는 것은 그 두만강 삼각주에 있는 세 나라의 지방정부의 영토를 통합해서 1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설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비자가 없는 어떤 무국경의 영토를 새롭게 창출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연해주 나진흥을 거치는 이 관광 코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고 사실은 관광이 그나마 관광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마저도 관광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북측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금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관광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거다라는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다른 것들에 가장 우선해서 관광 사업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매개로 점진적으로 다른 전략들을 취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래서 라진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실 게 라진항 국제물류 산업구가 하나가 있고요. 라진 지역에. 그리고 이제 선봉 지역에 선봉 백학공업구. 주로 이제 공업은 이쪽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선진농업기술시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해안관광지구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그 항만과 관련된 계획들이 이렇게 한쪽에는 조선말, 오른쪽에는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관리, 공동개발, 공동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만개발의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 근데 항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죠? 근데 제가 보기로 이 8개는 새로 만들려는 것인 것 같고요. 저 위쪽에 3개는 아마 지금 있는 그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개도 뭐 나름 정비하겠지만 새롭게 굉장히 대규모의 항만 개발을 구상을 했다. 근데 이 구상은 북측이 동의한 구상이라기보다는 중국 측의 어떤 니즈 내지 전망을 많이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0년에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 북측의 나진이 부산 항만공사에 나진항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북측이 중국에 있는 무슨 흑금인가 하여간 무슨 회사를 통해서 항만공사와의 어떤 투자 이런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뭐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법률을 떠나서 그 속으로만 살펴보면 어쨌든 이 항만 개발의 어떤 주요 투자처는 사실은 중국 정부여야 되는데 중국도 사실은 이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북한이 핵 개발이라던가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진행을 안 했는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것을 이제 한국 측에 요청을 했다라는 어떤 사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이 라선 특구가 갖는 지정학적인 그 중요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에만 걸쳐 있지 여기에는 한국 또는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나인 브릿지를 통해서 어쨌든 한국도 이쪽 지역 개발에 참여하려는 이제 레버리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낮은 핫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어쨌든 만들려고 했는데 또 다른 레버리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한국의 낮은 항 어떤 투자가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었다. 라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다 중단이 됐고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이 나진항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진출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나진항의 실제 모습, 석탄, 러시아의 이제 무연탄이라고 들었나 하여 석탄을 하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런 특구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 장려 부문이 이렇게 있고요. 뭐 세금 분야 혜택, 이러이러한 토지 이용과 관련된 특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에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 등등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까지도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외 교포에 결국 한국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북한 정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해외 교포에 이제 그 한국도 들어가지만 이런 냉전기에는 한국은 사실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해외 교포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해외 교포는 사실은 이제 연해져 있는 고려인들 그리고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 동포들 한국이 뭐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리안 네트워크가 사실은 라선 지역에서 의미 있는 어떤 협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광 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이 발표의 마지막에 이제 사회연대 경제 네트워크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회연대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이러한 소규모의 어떤 창업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또는 국제사회 주도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사실은 다 실패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방식은 밑으로부터의 참여,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의 주체들의 참여가 사실은 이 라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해외 교포라는 이 법적인 틀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라선에서 주택의 매매를 허용한 그러한 기사와 이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토지 투기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이 라선 특구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진항 개발의 부산항만공사와의 어떤 협력 의형서를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예, 이제 한 5분 정도로 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국가 주도의 또는 이제 UNDP라는 국제기구 주도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갖는 임팩트도 있지만
특히 이제 북한 핵 개발이라던가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는 이제 하나둘에도 이제 라선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변방을 찾아서라는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줬습니다. 라선이라는 변방이 사실은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라선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국제적으로 경제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나 동북아는 여전히 이 긴장 구조가 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경제공동체, 안정적인 경제공동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하이 이런 무슨 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규모로 있지만 아세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에는 아직 없다. 그 경제 공동체의 중심에 사실은 이 두만강 유역 및 라선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북측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북측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이러한 축, 세 가지 축으로 이 두만강 유역이 중심 지역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라선 경제무역지대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일본이라던가 한국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광합작구 개발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중국의 주도라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래서 무국경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를 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초국경 협력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바젤시라는 사례도 있는데 뒤에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토에 대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영토 또는 이제 국경선 하면은 사실은 금단의 선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철책선이 있는데 늘 그런 식으로 공간을 인지를 하지만 유럽의 사례에서는 사실 국경선은 자유로운 왕래의 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국경, 그런 영토 개념도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접경 지역의 어떤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고요. 근데 아시면 이제 사실은 이게 새로운 접근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90년대 초에 UNDP에 의해서 트레드라는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다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있던 내용을 어, 중국이 2010년 후반에 중국 주도로 실제로 구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이런 사진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훈춘에 있는 전망탑을 방문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국제관광 합작구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도를 쭉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해주를 통해서 나진항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을 이 전망탑에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만큼 중국은 절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 있는 어떤 이제 큰 배가 뜰 수 있는 이런 구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개발 구상도 있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매매를 허용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 있는 이제 이런 특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낮은 지역 라선 특구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그리고 확장된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병민 전 이제 대사의 최근에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이 이렇게 절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사업이 진척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 그래서 이제 나진항을 통한 출해 를 거의 포기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중요해져서 이제
자르비누 항을 통해서 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물류를 빼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전략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사업 역시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연대 경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동북아 초국경 협력, 사회 연대 경제에 길을 묻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의식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회연대 경제는 우선은 2023년에 유엔에서 이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협력의 담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이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같은 이런 전략은 북한에서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선에서도 이미 그 협동조합,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굉장히 있었고요. 이제 혼합경제의 어떤 틀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제 북한은 협동조합 방식을 썼지만 지금도 협동조합은 유의미한 역할을 북한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유럽의 바젤 사례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젤 같은 경우에는 마치 훈춘시와 같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가 라인강을 따라서 이제 접경하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 지역으로 해서 하나의 시가지로 일차화된 발전이 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공간들이 두만강 삼각주에서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해 사실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담론 중에 하나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입니다. 이미 1910년도에 유럽의 어떤 소국경 협력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이제 우표인데요. 안중근 의사는 이제 그 북한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존중받는 인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두만강 삼각주에서도 이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화 경제 공동체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화폐가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담론들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좀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붕 뜨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두만강 삼각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연해주 쪽에는 이 고려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로 이제 2024년에 러시아 한의주 160주년 기념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찬원 교수님의 글에서도 사실은 여러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면서 코리안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민중의 참여, 미트로비트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연해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넌지에이먼 콩이 있고, 실제로 그 사업들이 한국, 강원도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사회연대 경제 네트워크의 연해주 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누리는 라선에서 이러한 자립마을 사업, 무이자 대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누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라선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라선에도 한국의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제사회의 축들이 라선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무이자 대출 사업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계획된 상환을 받은 사진도 저희가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연해주 축이 있고 라선에서는 한반도 한국의 참여가 굉장히 많고 반면에 연변 자치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축을 만들어야 될 공간이긴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제 상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시작된 건데 매해 라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관계자가 이제 2019년인가 18년에 이제 이게 방문했을 때에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상품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한 국가들, 러시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이런 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코로나가 이제 개방이 이제 돼서 다시금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레버리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현대 경제 네트워크 또는 코리안 네트워크가 라선시의 어떤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사회현대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연해주, 연변, 한국, 뭐 북한, 일본을 아우르는 이러한 동북아의 어떤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뭐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뭐 이 들으시는 분들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 진행되는 그 연해주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중요한 전략으로 우리 동북아가 같이 가져가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 참 조동찬 박사님 라선에 대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게 되네요. 뭐 이 두만강이 콩이 많아서 이제 두만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 토지 부동산 투기가 처음 시작된 도시라는 뭐 이런 소소한 상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초국경 시대의 어떤 사회연대 경제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동해안 평화론까지 등장하는 이제 거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겠는데요. 질문 받기 전에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울독 세미나를 율독 세미나라고 쓰셨는데 제가 우리 강사님에게 정확하게 이걸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저희 울독 세미나의 그 의미를 잠깐만 다시 정정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것이 우리가 흔히 동해라고 부르는 이 동해를 저희는 우리 한반도만의 동해가 아니고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다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 동해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따내서 울독 세미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를 생각해 주시고요.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 정부,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빗 선언에서 미국이 일본해로 공식 그 지정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동해라고 이제 방향을 분명히 해서 조선동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동해라고 하니까 사실은 동해라는 것은 방향성을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면 서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라시아의 동해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 동해가 장차 21세기의 지중해와 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동해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지금 탐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단천에서 시작해서 원산, 함흥을 거쳐서 지금 이제 그 울릉도 그리고 이제 라선까지 왔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도
어떤 해안 도시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생각에 있습니다. 자, 우리 율독이 아니고 울독쌤이나 우리 죄송합니다. 굉장히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조성찬 박사님께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는 12시 10분에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어지는 질문이 있으면 우리 안경모 부회장님께서 계속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주시죠. 손을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얼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광노현 교육관님도 들어오셨고요. 우리 정성모 교수님, 예, 우리 한석현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님,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정 박사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맨 마지막에 그 내년에 연해주 160주년 기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추석 때 내년에 있을 사업 준비를 위해서 제7회 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그 행사에 참여를 요청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년에 하려는 중요한 행사는 이제 학술 행사가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마지막 챕터를 이제 그 관련된 어, 김현동 대표께서 이제 쓰신 부분인데 거기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인상적인 사업으로는 어, 고려인들, 한인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에도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연해주에서 북한, 한국을 이렇게 잇는 그런 운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 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막혀 있는 땅이지만 코리안 네트워크에게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개방된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실은 더 개방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광 사업과 연결하면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사업 내용은 이제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전달은 받지 못했지만 저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박종수 박사님, 네, 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우리 박종수 박사님 질문 네, 해주시죠. 저도 좀 이따가 나가야 돼서 예, 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그 한겨레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칼럼에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북중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대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11월 달에 러북 경제공동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되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두만강 그 자동차 전용 도로 이거를 아마 하자고 나올 거. 이미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이제 착수를 하는 게 문제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엔이 유명무실해졌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엔이 유명무실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 상임이사국이 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유엔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역으로 유엔을 개혁을 해야 된다. 미국이 예, 주도적으로 그걸 유엔을 이끌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뭐 해서 지금 브릭스에서도 그게 제1의제로 나왔고 러북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나왔고 아마 이번 10월 달에 시진핑과
그 푸틴이 북경에서 정상회담할 때 또 이 문제를 얘기할 걸로 봐요. 아마 에이펙 때,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같는데, 오히려 저는 유엔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 북중러 접경지대를 국제 경제지대로 활성화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그 한석현 우리 대표님 내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유엔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이 문제를 서로 논의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이 왜 잘 안 되냐면 중국과 러시아만 가지고는, 중국과 북한만 가지고는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안 나선 거예요. 왜? 거기에 군사적으로 묶어놨거든요. 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제 고려한다면 아마 뭔가 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예, 정도. 좋은 그 의견과 또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이어서 질문,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다른 분, 예, 우리 김승진 박사님, 네, 조성찬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장님,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아주 강의 좋고요. 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동북아 평화 경제 공동체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유엔의 그 SDG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이슈에 참여한 연결 부분,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예, 사실 북한에서 지금 VNR이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유엔의 그 SDG의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게 자꾸 개정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적극적으로? 네. 그, 위에 질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유엔의 예, SDGs 부분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연결고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 이게 방금 조금 전에 박종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연결해서 예, 예, 혹시 이렇게 연결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저는 질문 예, 드렸습니다. 예, 예. 우선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만 그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들만 그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020년인가요? 그 SDG의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 게 이제 VNR인데요. 최근에 북한도 VNR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저희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뭐 그 보고서를 이제 인터넷상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VNR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은 자국의 현실을 좀 통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VNR 보고서는.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어, 우리 한국 내 여전히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신반의하지만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기후위기 국제사회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보다 훨씬 더 일찍 1990년대 초부터 이미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맥락에서 국제협약에도 참여를 했고 뭐 당연히 도쿄협약이라든가 파리 기후협약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북한은 이제 자국에 있는 법을 바꿨고요. 그리고 종합개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최근에도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소 제로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 자재를 생산한 그런 명령들도 받았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시군 발전법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 안에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들을 이제 독려를 하면서도 시군 단위로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저 나름의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 대규모 개발 계획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규모의 또는 작은 규모의 지자체 간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중앙정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고, 그리고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적 기업 방식이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연대 경제, 유엔이 지지하는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VNR 보고서라던가 북한의 기후위기 공동 대응의 내용에 사실은 그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동북아 리포트로 해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사회연대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 발전 또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에서의 중앙정부가 아닌 그 하위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사회연대 경제 네트워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연해주 고려인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만 중요한 사업들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을 딱 합의해서 딱 이거 이제 이거 만들자 이런 발전 전략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30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만강 유역의 초국경 협력이 저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사실 수도가 될 수가 있다. 수도가 되고, 여기에 심지어는 유엔의 동북아 지역 사무소, 명칭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지역 사무소도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관할을 진두지휘를 해라. 그래서 이 전쟁이 중단되는 그러한 평화의 공간으로 유엔이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 예, 가지 함의가 참 많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할 분 계신가요? 네, 저 예, 질문하고 김은숙 선생님. 싶습니다. 예, 네네. 말씀하시죠. 예. 네, 오늘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김인숙 교수입니다. 이제 경제발전, 낮은 선박 지역 그 경제발전을 통하여서, 음, 경제발전을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 의료 산업, 또 이제 진출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디지털 헬스, 뭐 의료기기 판매랄지, 뭐 원격 의료랄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의료를 통하여서 그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 북한 의료 수준은 굉장히 낮고 러시아도 좀 낮은 걸로 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인 입장에서 교류 협력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루트를 이제 북한하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주변 지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지가 있는지, 네,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하나누리 내에서도 의료 특구가 이거 이제 관광 사업하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특구가 굉장히 현실성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결론을 냈거든요. 그리고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어, 임플란트라던가
이런 치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북측의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직접 진출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 이것은 이제 건너 건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코리안 네트워크가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예. 하여간 그래서 코리안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3의 어떤 국적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런 경제 제재라던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라선의 경제 특구 개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측은 이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첨단 과학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가 사실은 이제 첨단 과학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북측의 니즈랑도 충분히 연결이 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국이 어떻게 경제 제재를 한국의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진출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고,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리안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굉장히 그, 그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우리 조성찬 박사님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 좀 드네요. 다음 기회에 좀 적절한 주제를 좀 잘 찾아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라선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상승하다라는 제목으로 좋은 세미나를 해주신 우리 조성찬 박사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